석유의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영향력은 분명히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패권은 항상 강대국의 자격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 해상 수송로를 통제하는 나라, 군사력으로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나라만이 항상 에너지의 규칙을 만들어 왔고, 에너지는 오랫동안 힘 있는 국가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수입에만 의존해온 대한민국은 조용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원을 확보하는 대신 기술을 축적하는 길을 택했고,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통제하는 나라의 조건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바꾸는 기술은 바로 핵융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원자력 발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핵융합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위험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늘 막연한 공포나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핵융합과 원자력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왜 세계 각국이 이 기술에 집착하고 있는지, 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는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왔는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부터가 핵융합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를 쪼개는 방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자를 분열시키면 그 과정에서 큰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회전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의 본질은 핵반응 그 자체가 아니라 열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했고, 대규모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선택해 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연쇄 반응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어가 느슨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발전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관리 능력까지 갖춘 소수의 국가만이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였습니다. 이 지점까지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에너지 기술의 현 시점입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자력이 쪼개는 방식의 에너지였다면 핵융합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주 가벼운 원자에 주로 수소를 극한의 온도에서 결합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원리는 태양 내부에서 빛과 열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설명들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지구 위에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론은 완성돼 있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운전 과정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연구소의 통제실, 새벽을 넘긴 시간, 대형 모니터에는 플라즈마의 미세한 흔들림이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정상 범위였고 장비도 설계대로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연구원은 그래프의 수치보다도 그 흔들림의 패턴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말은 설명서에 적힌 기준을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겪었던 실험들과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설명서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이전에 축적된 실험 기록과 과거에 중단되었던 운전 사례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겹쳐 지나갔습니다. 몇 초 뒤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실험은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설계는 같았고 이론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는 불안정해지기 직전 아주 미세한 전조를 먼저 드러냅니다. 전류 진동이 규칙에서 살짝 벗어나고
밀도 분포의 가장자리가 눈에 띄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경보 기준에도 자동 차단 조건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직접 운전해 본 연구자는 그 순간을 보면 바로 알아봅니다. 이 상태면 곧 무너진다. 그래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설계도도 이론도 아닌 운전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초전도 토카막 장치를 운용해 온 대한민국의 연구 현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핵융합의 어려움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상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은 중력으로 이를 해결하지만 지구에서는 중력 대신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띄우는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 섭씨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금속벽에 닿지 않게 공중에 유지하며 미세한 변화에도 즉각 반응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융합은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운영기술과 데이터가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세계 각국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상태를 반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핵융합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설계만으로는 이 기술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핵융합 연구에서는 더 정교한 장치, 더 완벽한 이론 설계가 해결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이 반복될수록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같은 설계를 적용한 장치에서도 운전 결과는 나라마다 연구팀마다 달라졌습니다. 플라즈마는 매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도, 밀도, 자기장 강도, 외부 환경의 작은 변화까지도 모두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복잡한 변수들은 사전에 완벽하게 계산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연구는 설계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핵융합 기술의 경쟁력은 장치의 외형이 아니라 운전 기록의 양과 질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흔들림이 시작되는지, 어떤 신호가 위험의 전조인지, 어느 순간에 제어값을 바꾸면 안정되는지, 이 모든 것은 실험을 반복하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문서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험에 가까운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기술은 자연스럽게 공개 경쟁보다는 축적 경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10번의 안정적인 반복이 중요해졌고 또 짧은 성과보다 장기간의 운전 기록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융합은 하나의 장치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와 제어 능력이 결합된 시스템 기술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에너지, 패권의 기준도 함께 바꾸었습니다. 자원을 얼마나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이 반응을 다뤄왔는지가 경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장기간 실험을 지속하며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온 국가들이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핵융합 연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별 접근 방식의 차이도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대형 장치와 막대한 예산을 앞세워 단기간의 성과를 추구했고 또 다른 국가는 기록 경신과 속도 경쟁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길을 택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국제핵융합 연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ITER은 상용 발전에 가까운 대형 실증 장치를 목표로 규모 중심의 접근을 이어가고 있었고 중국은 고온 플라즈마 유지 시간과 기록 경쟁을 통해 빠른 기술 축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비교적 조용한 방식으로 연구를 이어온 곳도 있었습니다. 장치의 크기보다 운전의 안정성에 집중했고 한 번의 성공보다 반복 가능한 제어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고온 플라즈마를 수초가 아닌 수십 초 단위로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접근은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운영 경험을 쌓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핵융합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장치의 외형보다
운전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했는가가 더 중요한 지표로 언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장기간 실험을 지속하며 제어 경험을 축적해온 연구팀들이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KSTAR을 통해 장기 운전과 정밀 제어 실험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연구 현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앞서고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핵융합 연구의 성격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위치였습니다. 대형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서는 여전히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운영과 제어 경험이라는 영역에서는 이미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술은 이만큼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는 아직까지 조용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핵융합은 성공 장면이 잘 보이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소가 세워지고 전기가 생산되는 순간이 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실험이 성공보다 중단으로 끝나고 뉴스가 될 만한 순간보다 기록으로만 남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핵융합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실험이 중단되었다는 기록들이 실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값비싼 데이터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즈마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흔들렸는지를 아는 것이 다음 실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 장면은 한 줄로 끝나지만 연구가 중단된 기록은 수십 장의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기술은 발표할 성과보다 쌓아야 할 기록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됐다가 아니라 언제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은 기술 경쟁의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조건을 겪어봤는지, 누가 더 많은 중단을 기록했는지가 조용히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요란하게 공개될수록 가벼워 보였고 묵묵히 축적될수록 신뢰를 얻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핵융합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숨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보여줄 장면보다 쌓아야 할 시간과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기술을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전략의 영역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융합 연구를 끝까지 이어가는 나라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핵융합을 연구 과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선택으로 다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핵융합을 포기한 나라들 역시 기술력이 부족해서 물러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입니다. 즉, 핵융합 경쟁의 탈락 기준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핵융합 연구는 몇 년간 의미 없어 보였던 실험 기록이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로 작동했고 중단되었던 실험이 새로운 제어 방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견뎌낸 나라들만이 계속해서 연구실의 불을 켜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기술 경쟁인 동시에 정책 경쟁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흔들려도 연구 방향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만이 이 분야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빠른 결단보다 지속되는 결정을 요구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핵융합은 더 이상 과학자의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고 이 기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나라가 어떤 미래를 선택했는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신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짧은 성과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판단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은 프랑스 카다라슈 ITR 본부 단지 안에 마련된 실험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최근 몇 년간의 실험 결과가 차분하게 정리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성과를 강조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소리만 잠시 이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던 연구 총괄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전기를 만들 단계는 아닙니다. 그 말에 운영 담당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책 협력 실무자는 아무 말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대화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날 연구실 한쪽에서는 다음 실험 일정을 조정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길게 가보죠. 불안정 구간은 이 지점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래프의 작은 변화를 짚었고 누군가는 이전 실험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대단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실험을 위한 조건은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자회견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제쯤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현장 운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험 책임자가 잠시 자료를 내려다본 뒤 답했습니다. 지금은 그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운영 시간과 실험 반복 횟수를 언급했고 지난 실패 기록이 어떻게 다음 실험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장면들은 특별한 선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된 태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성과를 앞세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과정을 지속해야 의미가 생기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다음 실험이 있었고 회의의 결론은 계속해 나간다는 말로 정리되었습니다. 핵융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과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같은 판단을 유지해온 시간, 그리고 그 결정을 이어온 과정 자체가 이미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미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미 한 나라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 오랜 시간을 견디는 선택, 자원을 쫓기보다 기술을 축적해온 결정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그 조용한 축적이 이미 기준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에서는 가끔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차분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